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공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상운송이라는 게 역시 국제무역 환경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영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운송이라는 게 컨테이너 운송,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벌크선 운송, 이 두 가지 형태, 그리고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크게 나눠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컨테이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컨테이너가 가지는 특징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운항이 되는,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운송이 되는, 과연 이 무역이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테이너의 하역과 또 적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다양한 크레인들이 있고, 또 상당히 넓은 공간 안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공간이 바로 컨테이너 터미널, 흔히 우리가 부르는 항만 터미널인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고 해상운송의 내용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내용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맨 왼쪽에 6번에 보시면 CY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저 게이트에서 모든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터미널의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화물이 들어오고, 저 CY 게이트에서 들어온 화물들이 중간에 CY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LCL이라고 하죠. Less Container Load, 부족분 화물이 저 CFS, 5번에 있는 CFS로 들어가서 FCL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화물이 정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만재된 화물, 풀 컨테이너 로드, FCL 화물이 들어온다면 그냥 바로 CY로 들어와서 마샬링 야드, 3번에 있는 마샬링 야드에 대기를 했다가 바로 요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이 있는 에이프런의 지역에서 화물이 실려서 선적이 된 다음에 그 화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선석에다가 배를 댑니다. 그럼 에이프런에 있는 겐트리 크레인, 여러분들이 보는 그 큰 크레인 있죠? 항만에서 쓰는 굉장히 큰 크레인, 이걸 통해서 선박에서 화물을 꺼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놓은 화물들을 저 야드 트랙터가 다 옮기고 CY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화물의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그리고 돌아가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선석이라고 부르는 벌스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안벽이라고도 부릅니다.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접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만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고요. 또한 하역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선석 내에는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박 로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개선주, 우리가 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선주가 설치되어 있다. 개선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항만 부둣가에 가면 조그맣게 튀어나와서 기역자로 생긴 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선을 막 이렇게 꼬아놔서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 있죠. 이거를 개선주 혹은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 항만의 끝쪽, 맞닿는 쪽이 전부 다 선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석에다가 컨테이너선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컨테이너선을 쭉 대놓고 화물에 이제 안전한 하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공간이죠.
저 선석 옆에는요, 통상 이 배와 선석 사이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쭉 대놓죠. 고무나 이제 선박이 부딪혔을 때 선박의 충격이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전체가 다 이 맞닿아 있는 공간, 항만의 끝쪽이 바로 선석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안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영어로 berth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이 무역 영어죠. 그렇기 때문에 berth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항만 터미널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berth는 이 바깥의 경계선이었다면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겐트리 크레인이 있는 지역 있죠? 여기를 apron이라고 부릅니다. apron. 그래서 영어로 apron이라고 부르고요. 안벽에 접한 야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터미널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공간이에요. 그래서 겐트리 크레인용 철로가 가설되어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배가 딱 세워져 있으면 그 겐트리 크레인이 항만의 끝쪽 철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밑에 있는 선박에 있는 화물을 꺼내서 이제 터미널에다 내리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겐트리 크레인이라 그러는데 이 겐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apron이라고 부릅니다. 안벽에서, 그러니까 선석, berth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CY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끝쪽, 배에다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그 공간까지를, 경계선까지를 보통 apr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림상에서는 에이프런이 좀 바깥쪽에 나와 있지만 이 겐트리 크레인이 있는 장소, 저 장비들이 있는 장소가 전부 다 에이프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이프런에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마샬링 야드입니다. 마샬링 야드. 자, CY 컨테이너 야드와 마샬링 야드 두 가지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게 CY죠.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공간, 컨테이너 야드죠. 근데 야드 중에서도 자, 마샬링 야드라는 거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컨테이너 선에서 하역을 마친 컨테이너나 이제 선적 예정인 컨테이너를 미리 정렬해 두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방금 막 화물을 내린 컨테이너라든가 하역 작업을 한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갈 컨테이너들을 미리 정렬해 두는 공간을 바로 마샬링 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Y 내에서도 가장 저 항만 바깥쪽으로 배가 있는 쪽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마샬링 야드에 실제로 가면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바닥에 흰색이나 황색의 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한 칸을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슬롯들에다 화물을 내려놓으면 이 화물들을 가지고 CY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통관 작업을 한다든가 기타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샬링 야드가 CY와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막 하역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화물들을 관리를 하거나 앞으로 나갈 화물들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놓은 그 CY 내에서도 좀 앞쪽 공간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마샬링 야드라고 부릅니다. CY의 일부분이에요. 컨테이너 야드의 일부분. 자, 그 다음 4번이죠.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은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부르고요. 통상 이 컨테이너 터미널 전체를 그냥 통칭해서 CY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엄연하게 CY도 공간이죠. 다른 공간. 자, 컨테이너를 인수, 그러니까 받거나 인도 및 보관 장소, 혹은 통상 보세장치장을 이르는 말을 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테이너를 말 그대로 쌓아놓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이제 화물들 혹은 나갈 화물들을 다 쌓아놓고 말 그대로 기다리는 공간, 이거를 C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만 근처에 가면 컨테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상 다 지칭할 때 그냥 CY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CY에서 다룰 수 있는 화물들이 한도가 있겠죠. 터미널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물들을 마냥 쌓아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물들을 내륙에 있는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옮겨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지들을 ICD에서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왕이나 경남 양산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요. 터미널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떼내서 좀 내륙 지역에다가 조금 안으로 들어온 지역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C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CY 내에 있는 뭐 어떤 것 중에 혹은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있는 어떤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혼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CY가 원래 이제 마샬링 야드의 안쪽부터 CY 게이트까지 그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항만 전체를 CY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컨테이너 터미널 전체를 CY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Y는 큰 의미까지는 없어요. 화물을 저장하고 보관해 놓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CY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5번에 CFS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레이트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물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배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수출자의 화물이 이 야드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야드 중간으로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수출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넣어서 풀카고로 FCL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CFS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은 화물이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이 부족분 화물이다.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가 꽉 찬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양이 좀 부족하게 찼다. 근데 실제로 부족하게 채워서 간다면 컨테이너 하나만큼의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족분 화물을 가진 화주들, LCL 화물을 가진 화주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 CY 게이트를 들어와서 여기 있는 CFS로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저기서 LCL 화물들을 다 열어요. LCL 화물들을 열어서 목적지가 같은 화물들끼리 화물을 한 곳에 넣습니다. 그래서 꽉 찬 화물로 만드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CFS입니다. 컨테이너 플레이트 스테이션.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라고 하죠. 그래서 LCL 화물은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저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없는 소량 화물을 여러 송화인에게 인수하여 한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반대로 혼재 화물을 해체하여 여러 화주에게 분산, 인도하는 창고형 작업장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혼재입니다. 혼재. 혼재라는 거는 섞어서 실른다 라는 뜻인데요.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 자체가 역시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콘솔리데이션. 실무에서는 그냥 콘솔 작업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콘솔리데이션, 혼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만들기 위해 동일한 목적지 화물들을 함께 적재하는 과정, 이거를 바로 혼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FS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CFS에 대한 내용을 주고 정답을 CFS로 찾거나 혹은 CFS에 대한 내용을 놓고 맞거나 틀린 말을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작게 나와 있는데 스트래들 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래들 캐리어. 이제 물건을 옮기는 장비인데요. 컨테이너 항만 내에서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들을 옮겨야 되는데 전체 옮기는 작업들을 크레인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장비가 컨테이너를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스트래들 캐리어라 그래서 실제로 길게 생겼고요. 그 다리 사이에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를 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장비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야드 트랙터가 있어요. 일반 트랙터와 구분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트랙터보다는 크기가 좀 작아요. 컨테이너를 딱 실을 수 있을 만큼의 뒤에 샤시, 야드 샤시를 갖고 있는
야드 트랙터인데 야드 트랙터도 역시 CY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통상 CY 내에서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화물을 여기에 받아서 다른 곳에 넣거나 적재하거나 보관할 때 그리고 뺄 때 그럴 때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야드 트랙터죠. 그래서 야드 트랙터 야드 내에서 움직이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이거를 야드 트랙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상 마샬링 야드, 그러니까 야드의 끝부분 쪽, 실제로 화물이 이제 내렸고 또 실릴 수 있는 그 마샬링 야드 근처에 있는 겐트리 크레인과 같은 고정식 크레인, 선로가 있고 그 선로를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테이너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또 문제를 내냐면요.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의 끝쪽이잖아요. 선석 바로 안쪽. 여기에서 쓰는 거는 이제 겐트리 크레인이에요. 그리고 마샬링 야드나 CY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 정리할 때 쓰는 대형 크레인은 바로 트랜스테이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Y 게이트입니다. CY 게이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입구 그리고 출구를 동시에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요. 컨테이너의 이상 유무 그리고 통관 봉인의 유무, 컨테이너 중량, 화물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CY 게이트입니다. 컨테이너의 이상 유무, 문을 통과하거나 문을 통과할 때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컨테이너가 분명히 들어올 때는 멀쩡했는데 나갈 때는 이상하다든가 아니면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종류가 수상하다든가 이럴 때는 확인을 하죠. 그리고 통관 봉인, 실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가 적절하게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중량도 잽니다. 물론 CY 게이트에서 그 화물들의 중량을 그냥 눈으로 파악을 하진 않겠죠. 대부분 선별을 해서 그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컨테이너의 중량을 재게 되고요. 보통 자동차에 실린 상태로 자동차의 무게를 빼서 컨테이너의 중량을 파악하죠. 그리고 화물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 등의 확인. 실제로 CY 게이트를 들락날락 할 때는 어떤 화물을 찾으러 왔느냐 혹은 어떤 화물을 찾아서 가느냐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서 증빙을 해야겠죠. 그냥 아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 증빙 작업들도 전부 다 CY 게이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동화된 설비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동차 난바라든가 아니면 미리 신고를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하여튼간 CY 게이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Y 게이트는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 인도하는 장소로서 해상운송 대리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상운송을 대리해서 화물을 옮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화주, 수화인 또는 육상운송인과의 운송 확인 또는 관리 책임이 변경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CY 내에 화물을 들고 들어갔을 때부터는 CY를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이제 전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 들어오고 트랙터가 들어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바로 CY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터미널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실제로도 그렇지만 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들은요. 막 놓은 것 같지만 실제 위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도 어떤 물건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CY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다 이런 것들도 CY 게이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CY 게이트가 나온다면 이런 구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검사를 하거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같은 것들이 시험에서 그림으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전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설명했을 때는 마샬링 야드고 어떨 때는 CY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고 선석이나 에이프런 같은 것들도 선석은 배가 접안을 하고 하역을 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선석과 맞닿아 있지만 가깝게 있지만 겐트리 크레인 이 작업을 하는 곳이 에이프런이구나. 그리고 트랜스테이너 같은 것들이 작업하는 곳, 그리고 이제 내린 화물들 그리고 앞으로 실릴 화물들을 잘 정렬해서 바닥에 구획으로 만들어서 딱 분류해 놓은, 일정하게 정리해 놓은 공간이 바로 마샬링 야드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트랜스테이너로 화물들, 컨테이너들을 정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CY는 컨테이너 야드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마샬링 야드를 제외한 안쪽 부분, 그래서 화물을 장치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CY구나. 그리고 CFS 같은 경우는 화물을 LCL 화물 상태에서 FCL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CFS 컨테이너 플레이트 스테이션이구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LCL 화물을 FCL로 만드는 작업을 혼재 작업, 영어로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내에서 사용되는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같은 장비들, 뭐 실제로 리치 스태커라든가 아니면 탑 핸들러라 그래서 조금 큰 지게차 같은 것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사용이 되는 거구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컨테이너선에 이제 하역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로 방식인데요. 이건 LO 해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를 리프트 온 해서 들어서 리프트 오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로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에 수직으로 싣고 내리는 일반 컨테이너의 적재 방식을 바로 로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위로 수직 방향으로 들어서 정한 장소에다가 혹은 정한 선박에다가 화물을 수직으로 내려놓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로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서도 역시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싣고 내리는 일반 컨테이너 적재 방식을 로로 방식,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로로 방식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발음은 비슷하죠. 똑같이 로로 방식인데 이거는 롤 온 그리고 롤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 하면은 굴러가는 거죠. 실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선박 내에 자동차 같은 걸 주로 적재할 때, 그리고 장비류 같은 걸 적재할 때 그 자동차나 선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굴려서 들어가고 굴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자동차 전용선 또는 근거리 운송 시 자동차나 트럭 등을 이용해 컨테이너 등을 수평으로 싣고 내리는 방식이다. 하역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죠. 장비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장비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선이나 근거리 운송 시에 주로 역시 이 내용을 사용을 하고요. 지금 실제로 저 선박 내에도 보시면 자동차들이 계속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들을 사람들이 한 명씩 타서 실제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내에서 차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굴려서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롤 온, 롤 오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선박 운송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동차나 아니면 뭐 트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옮길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에 지금 입이 열려 있는 저 자동차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저 구간을 램프라고 부릅니다. 램프. 그래서 저 램프를 통해서 차를 넣고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로로 방식이구나. RORO, 롤 온, 롤 오프 방식이구나. 그래서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로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1번에서 봤던 이 로로와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에로 에로 아로 아로로 구분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그리고 롤 온 롤 오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포 방식 FO FO 방식인데요. 플로트 온 플로트 오프입니다. 말 그대로 띄워서 선박을 물에 띄워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선의 화물을 적재하고 크레인으로 부선을 적재 양하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말을 들으면 이거는 FOF 방식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포포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박이 밑으로 약간 가라앉습니다. 앞에 있는 선박이. 지금 보시면 해당 선박에 물이 차요. 그래서 선박의 높이가 밑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선박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후에 다른 작은 선박, 화물을 실은 선박이 그 선박의 내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에 띄워서 화물을 들어 올리는 거죠. 앞에 선박으로 뒤에 있는 선박의 화물이 저렇게 실리면 이제 배에 있는 물을 빼서 다시 선박을 띄우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또 하나의 배를, 즉 부선 같은 것들을 띄워서 옮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들을 포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선에 있는 화물을 적재하고 보통 크레인보다는 이제 물에 부력을 이용해서 띄워서 같이 이동하는 방식, 적재나 양하를 하는 방식을 바로 포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트 온, 플로트 오프 시험에서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시험에서 많이 묻는 겁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라는 건데요. 우리가 CFS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까 컨테이너 터미널을 쭉 설명을 드릴 때 제가 CFS에서 LCL 화물을 가지고 FCL의 화물로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CFS에 갈 때는 여러 명의 화주의 물건이 하나의 목적지로 딱 포장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수출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 화주께 한 명의 매수인,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수화인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CFS와 CY를 가지고 이 LCL과 FCL의 개념을 혼용해서 바로 이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CFS와 CFS, 그래서 피어-투-피어 운송이라고 하는데요. 선적항에서 소량 화물을 인수하여 혼재한 후 목적국까지 운송하여 해체 작업을 진행해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CFS에서 일단 수령을 합니다. 수출국에서. 그 얘기는 여러 명의 화주의 물건을 수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수입국에 도착해요. 목적국에 도착했을 때 CFS로 들어가서 다시 그걸 또 나눕니다. 그러면은 즉 이 얘기는 여러 명의 수출자가 여러 명의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LCL, LCL 거래라고도 하고요. CFS, CFS 거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 CFS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CFS, CFS 운송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명의 소화물의 화주들이 물건을 하나로 만들어서 수출구의 CFS에서 물건을 만들고 목적국까지 가져간 다음에 목적국에서 다시 CFS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FCL로 하나의 화물로 만든 화물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여러 명의 수화인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거구나. 이거는 다수와 다수의 거래로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FS, CFS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CFS, CY 운송입니다. 그래서 Peer to Door 운송이라고 하는데요. CY라는 개념, 우리가 CY 게이트를 통해서 CY로 바로 들어가느냐, CFS로 가느냐의 차이는 CFS로 가면 LCL 화물, CY로 들어가면 FCL 화물, 한 화주가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운 화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설명을 보시면 다수의 송화인과 한 명의 수화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선적항의 CFS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A, B, C 3명의 화주가 LCL 화물을 합쳤습니다. 왜냐? 똑같이 예를 들어 고배항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이 3명의 화주들은 한 컨테이너에다 물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침 이 화주들의 화물이 고배에 있는 특정한 한 회사로 물건이 도착하도록 이제 목적국이 동일합니다. 목적지가 동일해요. 그러면 다수의 송화인이 FCL로 만들죠. 한 컨테이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배항으로 갑니다. 그럼 고배항에 내려서 다시 쪼갤 필요가 없죠. CFS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CY에 내리거나 CY에서 통관을 해서 한 명의 그 수화인에게 목적국에 있는 목적지로 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CFS, CY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어 투 도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어 하면 이제 부두, 항만을 얘기하는데 이 항만에서 처리가 되는 거는 CFS고 도어, 문전까지 가는 거는 CY. 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목적지로 한 수화인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어 투 도어 운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송화인과 한 명의 수화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CFS, CY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은 섞으면 충분히 다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나오는 게 이제 CY, CFS 방식입니다. CY, CFS라고 하면 CY는 한 명의 수출화주, FCL 화물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목적지로. 그런데 목적지에서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CFS로 가져가서 혼재하듯이 다시 쪼개는 거죠, 화물을. 여러 화주들의 물건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어, 수출자의 문 앞에서 to pier, 수입자의 항만까지 가는 운송이라 그래서 CY, CFS 운송, 그리고 도어 to pier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송화인과 다수의 수화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 선적지에서는 FCL 화물을 컨테이너로 운송하고 수입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FS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여러 명의 송화인이나 수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출국에서 CFS로 갔다. 그럼 지금 이 물건을 수출한 사람이 여럿이구나. 수입국의 목적지에서 CFS로 들어갔다. 이거는 받는 사람이 여럿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단어를 또 얘기할 때는 앞에는 수출국, 뒤에는 수입국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CY, CY죠. CY, CY라고 했을 때는 한 명의 송화인과 한 명의 수화인 간에 FCL 화물로 출발을 해서 FCL 화물로 떨어지는 한 명과 한 명 간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선박에 의한 일괄 수송 형태로 보통 운송하는 방식. 대부분의 화물들이 이렇게 CY, CY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CFS에 들어가면 일단은 혼재를 하거나 그 혼재된 것을 다시 나눌 때 이때 역시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CY, CY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CY와 CFS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제 CFS가 왜 존재하고 그 CFS에서 또 어떻게 어떤 작업을 하고 혼재 작업을 해서 화물을 보내주고 받는 쪽에서 또 CY로 가느냐 CFS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FCL 화물이고 LCL 화물이고 그리고 한 명의 수화인이 있고 여러 명의 수화인이 있고 이런 구분들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족분 화물 LCL과 풀 컨테이너 로드 말 그대로 만재 화물 FCL의 개념 그리고 CY와 CFS의 개념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 전부 다 아마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요. 거기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응용을 해서 알아챌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한다는 것도 참고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또 어떤 뜻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도어 투 도어, 도어 투 피어라는 개념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규들입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해상운송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터미널과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할 때는 그 관련 법규와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해상운송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영국의 선화증권법이라고 해서 1855년도에 제정된 영국의 선화증권법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 해상운송에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나 규칙 그리고 문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영국과 관련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해상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실정법으로 1855년 제정된 영국의 선화증권법이다. 2번에 보시면 처음으로 배서에 의한 선화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하고 현재에는 그냥 당연하듯이 쓰이고 있는 이 선화증권의 양도 그리고 배서의 체계가 바로 이때 1855년 영국의 선화증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으로 선화증권상에 명시된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가 선화증권을 배웠었죠. 선화증권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화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해서 우스갯소리지만 물건을 받는 지역에서 어느 꼬마아이가 증권을 주워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화증권이다. 그럼 항만에서는 그 아이에게 물건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인데 이 증서의 소유권의 이전의 방식을 가장 최초로 규정한 게 바로 영국의 선화증권법입니다. 1855죠. The Bill of Rating A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터법인데요. 18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세기에 선주에게 유리한 선화증권의 면책약관의 남발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선박 소유자의 과실과 상업상의 과실을 구분하고 상업상의 과실에 관한 면책약관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과거로부터 볼 때 선주들의 권한, 그러니까 운송인들의 권한이 셌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송인이나 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개별 화주들의 피해가 커지겠죠. 결국은 물건을 맡기지 않고 운송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주와 선사 사이에서 계속해서 법들이 개정이 되고 만들어져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하터법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선주에게 유리한 선화증권 면책약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주가 책임을 안 지는 약관들을 서류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미국에서 그런 면책약관의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한 게 바로 이 하터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선사들의 힘과 권위가 컸기 때문에 이런 면책약관들을 계속 남발해서 약관에 적어놨어요. 그럼 화주들은 어차피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좀 그러지 말자라고 제정한 게 바로 하터법입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상업상 과실, 말 그대로 화주들의 물건이 상업상 과실이 생긴다면 그건 운송인이 책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송인의 면책은 항해 과실, 항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과실에 대한 이제 화물의 손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책을 하겠다라고 아직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터법을 통해서 그래도 화주들의 권위가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또 선사들의 그러니까 선주들이 권위가 조금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헤이그 규칙입니다. 192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6개 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영국의 선화증권법, 미국의 하터법,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 규칙까지 왔는데요. 다 선화증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선주와 화주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실제로 선화증권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사항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 규칙으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규칙들이 대부분 헤이그 규칙으로부터 거의 많이 왔죠.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사항에 관한 규칙. 과거에는 운송인들이 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운송인들의 책임이 증가하고 화주들의 권위가 조금 세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딱 이름만 들으셔도 헤이그 규칙에서 약간 개정된 거라고 아시겠죠? 1번에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조약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선화증권 기재의 증거력 강화,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따른 한도액의 인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화증권에 대한 권위를 강화시키고 선주와 화주 간의 운송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리고 3번에 운송인의 책임과 구상권 소멸에 관한 규정 신설.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권 경합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 사항들을, 운송인의 책임 사항들을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함부르크입니다. 197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 해상물품 운송조약이며 헤이그 규칙에 비해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 운송품의 수취에서 이제 인도시까지로 확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점점 선사가 책임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기하고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도 인상시키고 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 그리고 선박 화재의 경우 면책 등의 특징을 지닌다. 기존에 어느 정도의 면책은 유지를 해주면서 선주들이나 선사들이 책임질 범위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로테르담인데요. 2009년도. 자, 1번에 정식 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 물품 운송 계획에 관한 UN 협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법 회의가 주도한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으로 헤이그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앞에 있었던 함부르크 규칙의 대체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규정을 더하고 여기다가 송화인의 책임 규정도 더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운송인의 책임 권한을 늘려왔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화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절하하고 송화인의 책임 규정도 함께 넣어놓은 게 바로 로테르담 규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헤이그 규칙부터 나왔던 이제 선화증권과 관련된 통일조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테르담 규칙으로 사용해라 라면서 2009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결론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선주들 혹은 선사들, 해운 선사들의 책임 범위를 늘렸다. 그리고 화주들의 권위를 조금 세워줬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회차 A형의 70번 문제입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의 구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미널 그림을 봤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림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1번에 벌스입니다. 선박을 항만 내에 개선시키는 시설로 접안 장소다. 자, 선박을 항만 내에 개선한다. 이제 묶어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벌스에 비트라는 개선주가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선박에 있는 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묶는 이 비트가 있는 접안 장소가 바로 벌스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문제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한글로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맞죠. 2번에 에이프런입니다.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개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개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벽 그리고 선석이라고 부르는 벌스였죠. 2번의 답이 틀리겠죠. 에이프런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에이프런이라고 딱 했을 때는 바로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게 바로 연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프런은 겐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선박의 하역과 선적 작업을 하는 그 크레인이 있는 공간이 바로 에이프런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겠죠. 2번이 옳지 않겠네요. 자, 3번에 마샬링 야드입니다. 방금 하역했거나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돈해 두는 넓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CY 내에서도 이 마샬링 야드는 구분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샬링 야드는 지금 들어온 물건들을 놓는 장소, 그래서 보관을 잠깐 하는 장소, 그리고 앞으로 나갈 화물들을 정돈해 놓는 장소가 바로 마샬링 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역했거나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돈해 두는 넓은 장소가 바로 마샬링 야드다. 네 번째, CY 게이트입니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물을 인도하는 장소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의 분기점이다. 자,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Y 게이트가 단순하게 항만터미널의 입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물을 인수하고 서로 권리가 넘어가는 장소로서 인수와 인도를 하는 장소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의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CY 게이트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본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시면 에이프런은 선석에 접한 야드 부분으로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겐트리 크레인용 철로가 가설되어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개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암벽, 우리가 선석이라고도 하는 벌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실제로는 문제를 푸셨을 때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018년 2회차 A형 60번 문제입니다. 전기선의 해상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1번에 전기선의 해상운임은 기본운임의 할증료 그리고 추가운임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전기선 운임은 기본운임이 있고 할증료와 추가운임 등이 다 있죠. 차지라고 부르는 추가운임. 자, 2번에 품목별 무차별 운임 FAK는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이다. 품목별 무차별 운임이니까요. 그죠? 품목별 무차별. 어떤 품목이든지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을 FAK, Flight All Kinds라고 해서 FAK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3번에 BAF는 유류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 할증료죠. 이거는 운임 외에 부과가 되는 서차지 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사가 운항을 했을 때 들어간 기름의 양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운임 금액에 손실을 입었을 때 그거를 화주에게 전가해서 받아내는 게 바로 BAF고요. CAF 같은 경우도 일정한 통화로 운임을 받는데 그 통화가 변동이 되어서 운임에 손실을 입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게 바로 CAF죠. 이거는 기본적인 운임을 낸 상태에서 그 위에다 추가해서 내는 할증료의 개념입니다. 자, 4번에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었던 컨테이너 터미널 있죠. 그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THC라고 부릅니다. THC는 터미널 화물 처리비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해상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터미널에서 화물을 다루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상을 가는 운송의 비용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세금의 개념으로서 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C는 설명이 틀리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시면 THC는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CY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본선이 선측까지, 말 그대로 암벽이나 선석에 있는 곳까지 전체 CY 내에서 포괄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기타 부대 비용으로 해상 운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상 운임은 해상을 갈 때, 해상을 운항을 할 때 내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로서 터미널 내에서 화물을 이동시키고 보관할 때 들어가는 기타의 비용들을 전부 다 THC라고 부릅니다. 터미널 핸들링 차지. 터미널 핸들링 차지 같은 경우는요. 항공으로 따지면은 공항에 있는 실제 그 화물을 움직이는 공간에서도 그냥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는 말을 쓰고요. 항만에서도 항만 터미널에서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씁니다. 공항 터미널이든 항만 터미널이든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기선의 해상 운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해상 운송에 관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헤이그 비스비에서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 자, 우리가
항해과실과 일반 상업과실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승이 되어서 왔는데 실제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와 헤이그 비스비. 그리고 2번에 선적시로부터 양육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쭉 넘어와서 함부르크나 이제 로테르담 그리고 함부르크에 갔을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수취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시기부터 전체 기간을 전부 다 책임으로 넣었지만 헤이그 비스비 당시에는 선적시로부터 양육시까지 선적을 한 상태에서 양육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이 규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3번에 운송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운송인은 항해과실, 화재, 기타 면책 카탈로그, 그러니까 면책이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그 카탈로그가 어떤 거냐면 해상 고유의 위험, 전쟁, 불가항력, 공적인 위험, 노사의 분쟁, 그리고 폭동, 잠재적 하자, 화물 고유의 하자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증명하면 운송인은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고 그 손해의 이유가 내가 정한 기타 면책 카탈로그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운송인은 면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났으니 이거는 면책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면책이다라는 걸 운송인 스스로 증명을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16번에 3번의 내용이 틀리겠네요. 전체적인 헤이그뿐만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그리고 계속 지나갈수록 전부 다 운송인들은 면책약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속. 그래서 그 면책약관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걸 증명을 하면 본인들은 전부 다 계속 면책이 됩니다.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운송인으로서. 그리고 4번에 운송인은 항해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회차 A형 70번 문제입니다. 해상화물을 컨테이너 방식으로 선적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얼핏 보니까 컨테이너 터미널에 관련된 용어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하네요. 1번에 운송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 선복요청서와 승낙에 해당하는 인수확인서에 의해서 실질적인 운송계약이 성립한다.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을 실을 때 처음에 쉬핑 리퀘스트, 선복 요청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선복 요청이 확인되었을 때 부킹 노트, 그리고 SO, 쉬핑 오더라는 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선적을 요청했고 선적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에 FCL 화물인 경우에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주의 책임하에 컨테이너의 화물을 적재한다. 자, 풀 컨테이너 로드라는 거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빈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수출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번에 구체적인 선정 일정에 의해 본선이 입항하면 컨테이너는 CY에서 마샬링 야드로 이송되어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다. 자, 마샬링 야드의 의미가 있었죠. 방금 하역한 화물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 혹은 앞으로 선적될 화물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CY와는 구분된 특징을 지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CY에 있는 화물이 이제 실릴 것이다 라고 하면은 마샬링 야드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샬링 야드로 이송돼서 추후에 스케줄에 맞춰서 본선 적재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LCL 화물인 경우, LCL은 Less Container Load죠. LCL 화물인 경우 화물 인수도증을 증거로 운송주선인은 개별 화주에게 마스터 비엘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자, 선화증권을 할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선화증권 할 때 봤던 내용인데 마스터 비엘 같은 경우는 하우스 비엘과 다르게 선사가 발행하는 비엘을 마스터 비엘이라고 했어요. 마스터 비엘. 그리고 운송 주선인이나 포워더가 발행할 수 있는 서류는 마스터 비엘이 아니라
하우스 비엘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 컨테이너 방식 선적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이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의 관계. 그래서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발행하는 거고 하우스 비엘은 운송 포워드나 주선인이 직접 마스터 비엘을 기반으로 혹은 마스터 비엘을 그룹 페이지 비엘이라고 하죠. 여러 화주들의 선화증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우스 비엘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운송 주선인은 마스터 비엘을 발급해 줄 수 없다. 70번에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무역 운송 관련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 운송인의 면책 항목 중 나머지 셋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면책 항목이죠. 1번에 포장이나 화인의 불충분성, 2번에 해상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3번에 선장, 운송인 등의 사용인 등의 과실. 자, 1, 2번 같은 경우는 통제가 불가능한 운송 위험이고요. 그리고 3번에 선장이나 운송인, 사용인들의 과실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둘 수가 있는데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4번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선박의 불내향성. 불내향성은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면책 항목이 아니죠. 면책이 된다는 얘기는 운송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어야 되는데 선박 자체가 운송이 불가능하다라는 상태는 이거는 면책으로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내향성 주의 의무 그리고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항해상의 과실 및 화재 및 면책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과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내용들, 이 주를 이루었고요. 뭐 에이프런, 벌스, 그리고 CFS, CY, 마샬링 여드, CY 게이트까지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다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조약에 대한 내용들, 헤이그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영국의 선화증권법이라든가 미국의 하터법부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 역시 잘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규정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들은 범위가 조금 작고 내용이 짧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실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보너스로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장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